한 평만의 세상 읽기.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이걸 보면 시장 쪽에서 이제 아까 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존을 유지하는데 그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물론 국가의 협력을 받아서 아니면 국가의 좀 약간 대립되기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북한에 한 1100만 정도 되는데요. 2400만 인구 중에 거기 한 10%에서 12% 정도, 지금 12%까지 성장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110만 명 정도 소상공인들이 물론 완전히 없었지는 않았겠지만은 소수였다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세력이나 계층으로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권력 측면에서 보면 힘이 없죠. 그러나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든지 헌납을 받든지 해서 국가 건설에 이용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가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이 사회적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돈주라고 불리는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 중에 저희는 한 10%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10만 명 중에 한 11만 명, 10만 명 정도가 돈주 정도로 이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부르주아지, 새로운 상인 계급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국가와 대립 관계도 앞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상당한 좀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빈부의 격차가 또 시민사회 안에서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권력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이제 경제 부분에서 또 이제 정책을 잘 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그 인민을 위한 경제라는 거 슬로건으로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두 가지 측면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국가 경영 전략 또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은 체제를 최우적으로 지탱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군사력, 강병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강병을 위한 경제 정책,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 핵 미사일 개발에 우선 들어가고, 그거를 성공리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외의 환경적 조건도 그런 전략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새로운 북한판 자본가, 즉 돈주의 등장을 얘기했는데, 박형준 박사님께서 결국 북한의 수령, 북한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가 제1위 돈주다. 39호실. 생각하니까 그게 요즘 북한의 경제생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제1위 돈주, 가장 큰 돈주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식량도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최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이제 경제적 그런 인민 생활이 관련해서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앞서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시장화 현상이 북한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북한의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는 주택시장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좀 두세 개씩 돈 있는 사람은 구입하는 그런 이 휴대폰 시장도, 소비재 시장도 등장하고 등등, 또 뭐 하부 단위, 중간 단위의 당 기구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위한 서비스차, 이른바 이 중장거리 버스 회사도 등장했고, 그리고 뭐 택시 사업도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의 것은 꽉 풀어지고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런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경제 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 그런 것들이 앞서 소상공인들이 1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의 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북한 국가 운영 전략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형민 박사?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모든 독재 국가는 시장 경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번성한다는 거가 독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 경제와 독재는 항상 같이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봉건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비민주적인 체제에 있어가지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그 체제를 붕괴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같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관리하면서 같이 가는 거지. 이게 꼭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가 정권의 지배에 도전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은 되지 않는 경우가 저는 역사적으로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내부에도 지배구조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북한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중앙당 과장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북한에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뇌물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하는 돈주 위에 이 권력과 돈만 가진 돈주가 있는 거고, 이 권력과 돈만 가진 돈주가 사업하는 돈주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금융을 통해 가지고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돈주라고 하는 거는 이 돈과 권력을 가진 행위자의 일종의 지배 종속도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모순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중앙당 과장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거죠. 번성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이 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체제 자체에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주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서는 경영 능력이나 사업 능력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는 거지만은 그보다는 그 이권이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이권을 권력이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주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주의 입장에서는 이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본인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체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모순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정권에 도전되는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필연의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할 거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대외관계를 풀면서, 그러니까 핵도 가지면서 대외관계도 푸는 거를 최고의 목표로 놓고 정책을 일단 추진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비교 발전론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권의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 많은 경우가 시장과 함께 장기 집권을
있다. 그것이 뭐 세계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도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북한 체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이 기생하는 기생 집단들, 즉 당 하층 중간 간부들이죠. 뇌물을 받고 또 압박을 가해서 삥 뜯어내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돈주들이나 소상공인들도 그들과 결탁함으로써 그들도 자기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일종의 북한 체제도 과거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 많이 발생했던 부패의 만연화, 그리고 이권이 주고받기, 그래서 이권 갖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세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아직도 그런 북한에서는 그런 것은 위험하지 않다. 저는 그걸 이제 그 양자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결탁이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주민 의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인들 계층에서 지금 건설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다 상인들이 돈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예를 들면 얼마씩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걷어갈 때,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고 권한을 줬으니까 이렇게 헌납을 하자라는 그런 의식이 형성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억지로라도 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건설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무래도 사람이 화장실을 가기 전과 같다고는 게 다르다고, 처음에는 이제 다 혜택을 받고 그 비호 속에서 장사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왜 자꾸 과도하게 걷어간다 라는 의식이 어느 순간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저항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다 세금 정책 잘못해서 다 과거부터 왕조가 망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도 이제 북한도 이거를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국가에 대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납할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작동이 현재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체사상 긍지, 자부심 같은 것도 저희가 매년 측정해 보는데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50몇 %, 과거에 재작년 경우는 한 64, 5%, 올해 경우는 한 55% 정도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절반 이상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긍지를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전혀 없다고 강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면 그 속에서 이제 자발적인 헌납, 강제적인 그런 헌납 같은 걸 통해서 아직은 그렇게 저항이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또 이런 그 정당화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되면 이 돈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왜 자꾸 걷어가는가, 이런 데 대한 반발심이 생기면서 저는 이게 조금씩 더 약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어느 시점에 가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그 시기를 어느 특정한 시기다라고 적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이든 사회주의 체제이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부패, 또 뇌물 구조, 이른바 정치 체제, 그 체제가 내세웠던 그 작동 체제가 잠식되기 시작을 하면은 많은 사례에 있어서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왔다. 그리고 결국은 내외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많은 독재 국가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모두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
박형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를 정말 유지하기 위한 조의부로서의 강병을 손에 놓지 않는다면은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 내부적 폭발이라든가요, 과거에 뭐 1990년대, 2000년대 이 북한을 관찰하는 내외의 연구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뭐 이런 논의 과정에서 지난 김정은 정권이 9년을 평가를 하고 그 속성을 우리가 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뭐 마지막으로 한 번씩 그래도 그런 그 체제 작동 구조를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 내년에 이제 10년째 접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앞으로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 북한의 유일 지배체제 독재 지도자로서 10년을 더 집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로 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정권이 또 서너살에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 뭐 비교적 관점에서 뭐 북한의 특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세계화 또 국제화에 지금 눈을 뜨고, 과거에 뭐 과거에도 이제 해외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더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2009년에 발은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주체를 세우지만 그러나 외국에 있는 걸 배울 건 배우라, 이런 이제 담론을 김일성 종합대회에서 제기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세계의 인류 수준의 발전,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북한 안에서 이제 한국과의 격차도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국제적으로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과학기술 이런 걸 이제 투자를 통해서 한번 점프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논의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과연 어떻게 이게 앞으로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인적 자원을 밖에 이제 북한이 승산이 없는 거죠. 물적 자원은 지금 다 고갈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승부를 걸어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만나봐도 지금 뭐 SSCI 논문 써야 된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이제 쓰던 거 말고 영어로 논문을 써서 게재하는 사람이 이제 제일이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변화를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인적 자원이 일단 좀 준비가 된다면, 물적 토대는 굉장히 약하지만 인적 자원을 통해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뭐 경제의 또 물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뭐 교육이나 이런 사회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실 그 공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으면 창의력이 생산될 수도 없고 동력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뭐 민주성이 조금 더 확산돼야 되고, 또 폐쇄되지 않고 개방하고 교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인적 자원을 통해서 좀 변화 또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박형준 목사님. 저는 결론부터만 하면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남북 관계의 힘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거를 크게 까르고, 첫 번째는
이 북한처럼 뭐랄까 굉장히 초집중화된 개인 독재는 지도자가 병사하기 전까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모택동, 그다음에 뭐 차우체스코 어쩌고저쩌고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초집중된 개인 독재 권력은 지도자가 병사하기 전에는 또는 외국군이 들어와서 폭격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 체제는 하여튼간 내부로 우당탕을 하더라도 이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30대면은 평균 나이로 64살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거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30년 동안 현재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방금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대로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한 포인트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의 세력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변해왔는데, 그러니까 남북 간의 세력관계라고 하는 거는 남북관계 세력관계 플러스 동북아에서의 국제적인 정치 세력관계와 양계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전쟁 났을 때 한국이 멸망 직전에 한국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90년대 북한이 멸망 직전에 다시 살아나서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북한 사이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에서 예를 들면 미중 간의 대결이기도 하는 겁니다. 미중 간의 대결이 한반도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대북 입지라고 하는 거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상당한 정도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니까 한국이 강성해진 거는 한국이 잘해서기도 하지만은 미국이 강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강성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앞으로 미중 관계가 변한다고 하면은 저는 남북 관계도 세력 관계도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북한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세가지고 한국을 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강성해질 수도 있는 관계가 앞으로 30년 동안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전반적으로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리보는 그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게임을 한 거고, 지금은 핵무기 40개, 60개를 가지고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핵무기 40개, 60개의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 앞으로 3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박통준 박사님은 말씀을 들으니까는 우리에게 상당히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그 자체, 총체적 국력, 경제력만 두고 보면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GDP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GNI, 가처분 소득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됩니다. 사실 그런 경제력을 갖고 남북한이 총체적 경쟁이 끝났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 국제 스톡홀름 연구소, 평화연구소라든가 또는 미국의 국방당국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실전 배치 사용 가능한 핵탄두를 최소 20기, 최대 60기, 그리고 계속해서 고농축 우라늄, 즉 핵무기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정말 핵무기를 보유한, 스스로 핵 보유국가로 자임하는 그러한 강병이라는 차원에서의 남북 간 균형에 대해서는 박형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경고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김정은 정권 9년을 모든 측면을 다 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본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이 문제를 천착한 두 분을 모시고 심층 있게 다뤄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북한 김정은 체제 어느 한 자기가 선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 즉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 체제와 정권과 유혈지배 체제를 끌어가려는 그러한 노선들의 본질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 체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체제를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에 토대한 정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깊은 얘기 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